돌아본 소감이야 뭐 다 참담할 테니까 여쭙지는 않겠는데, 끝부분에 보면 미국과 일본이 딜하는 부분 읽으셨어요? 나오실 때 네. 끝부분에 미국과 일본이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범 재판에 회부를 해서 사형을 당해야 할 전범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체 실험한 자료를 미국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살려주는, 그런 식으로 이 뒤에 이게 종결이 된 뒤에 그런 뒷거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하얼빈이라고 하는 걸 어젯밤에 우리가 중앙대가를 가보면 왜 이렇게 러시아풍의 건물들이 많은가 의문점도 갖게 되고, 왜 거기에 또 소피아 성당 같은 이런 러시아 정교의 이런 그 교회 건축물이 있는 것인가, 또 여기는 왜 일본이 여기다가 731 부대를 만드는 것인가, 다 연결이 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짧게 한 5분만 얘기를 하자면, 본래 1898년에 이 러시아가 이미 지금 청나라는 약해 있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895년 되면 삼국 간섭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요동반도를 뺏어가자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이 연합해서 간섭을 하면서 도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바로 이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러시아가 얻게 돼요. 그래서 이 하얼빈에서 내려오는 이걸 얻게 되는데, 당시 이 러시아는 청나라로부터 조차는 아니지만 이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를 동청철도를 연결해 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얼빈에 엄청난 건축물과 관공서 이런 것들을 막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02년에 이 동청철도가 완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남쪽에서 올라왔던 일본이 바로 이 조선을 이제 눈앞에, 쉽게 얘기하면 침략을 눈앞에 두고 만주로 이제 뻗어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을 때 노일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일전쟁이 터지면서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이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이쪽 지역의 남만주 철도 부속권을 뺏어가죠. 그리고 이제 관동군이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1931년이 되면 이제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미 조선은 이제 강제로 빼앗아간 상태고, 그래서 만주사변이 있고 난 뒤에 1년 있다 32년에 괴뢰국을 세우죠. 만주 괴뢰국을 세우니까 이 만주가 다 일본의 영향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1936년 중일전쟁이 터지는 이쯤에 일제는 이곳에 이 급수부대라고 하는 부대를 본래 편성을 해서 만들었지만, 본 목적은 이제 세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방 쪽수 표란 데 보면 여러 곳에 있죠. 여기 하얼빈만이 아니라 장춘에도 있었고, 또 심지어 북경에도 있었고, 싱가포르에도 있었고, 여러 영역에 이 731 부대를 지원하는 그런 부대, 유사 부대들이 막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31 부대에 주로 러시아인, 중국인, 또 일부 조선인, 특히 조선인 같으면 이제 우리 독립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인체 실험 대상이 돼서 아까 보신 것처럼 야외 혹한기에다가 사람을 내놓고 몇 도시가 되면 죽는가, 얼어 죽는가, 그리고 물 뿌리는 실험도 있잖아요. 보면 인체 실험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해서 자료들을 전부 모아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세균전을 벌이고 세균 무기를 만들어내고 쭉 파트별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 오늘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정복했나요? 아니면 태평양 연안을 정복해서 자기들 나라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주 연해주 독립전쟁 기행을 하면서 쭉 다녀온 종결판에 일제의 만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는 우리 시야로 우리 독립지사와 우리 독립운동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지만, 그 이면 배경은 모두 일제잖아요. 일제를 배경으로 싸우는 거고,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겠다는 거고, 그 일제의 잔혹한 탄압과 학살을 견디면서 독립을 위한 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이 하얼빈에서는 안중근 참모중장의 동양평화론이 최정점에 있습니다. 제가 안내하는 스토리에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오늘의 현실을 이 731 부대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있다. 결론이 그 두 가지로 이어져요, 지금 하얼빈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게, 또 침략주의 근성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에게 우리가 평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거는 나약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끝에 지금 평화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있는데, 그 평화는 이웃나라가 제대로 반성하고 과거에 잘못해서 참회하고 그 전쟁 범죄 또 잔악한 학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부족한데 저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731 부대에서 진정한 평화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순하고 한없이 평화로운 민족이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그 많은 국방력을 가져야 되고, 경제력을 가져야 되고, 국민의식 수준이 높을 때 평화는 지켜지고 평화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일본이라는 나라 옆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늘 미래까지 적으로 만들고 가야 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이 침략주의 근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계속 대물림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역사 교육을 통해서 저들이 한 만행도 늘 깨우쳐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중국처럼 이런 731 부대의 실상을 알 수 있게 어마어마하게 몰려오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봄으로써 역사 교육이 되고 반일 감정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 또 아시아에 행했던 이런 일들을 당한 민족들이 다 들춰내서 끝까지 이 관람하고 보게 해서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게 평화를 찾고 주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참모중장이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해 버림으로써 이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련 여순과목에서 씁니다. 그 동양평화론이 무엇인지, 왜 그걸 썼는지는 이제 우리가 하얼빈역에 가서 안중근 기념관에 가서 이 일제의 만행과 연계해 가지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계승해야 갈 것인가, 또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옆에 있는 러시아, 이 아시아의 큰 나라, 이 세 나라가 먼저 간 선각자, 철학자인 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어떻게 계승해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 같이 이동하겠습니다.